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려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소녀 수율은 어릴 적 보릿고개를 견디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등진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불기의 객이 된 지 한 해 거리로 그만 어머니마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열병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녀 홀로 병든 어머니의 간호와 더불어 집안 살림 전반을 모두 책임져야 하였으니 수율의 고생은 참으로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지요. 사정을 딱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십시일반 도우미 손길을 건네주긴 하였으나 민생의 어려움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힘든 시기에 그들 역시도 그리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습니다. 동정으로 시작되던 도움도 해가 지날수록 차츰차츰 끊기기 시작하였고 결국 수율의 나이 17이 되던 해 그들을 돌봐주던 마을의 한 노파마저 이승과의 연을 다하게 되자 두 사람을 돌봐주는 손길은 뚝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작은 초가삼간에서 버티던 수율은 어머니에게 먹일 미움을 쓸 곡식을 구하기 위해 낮이고 밤이고 삭바느질 거리를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어머니의 병세를 돌보았지만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할 약재를 쓸 형편이 되지를 않았으니 차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야, 네가 이 어미를 돌보느라 너무도 고생이 많구나. 내 너에게 이리 짐만 되느니 차라리. 엄니, 무슨 그런 말씀이 있대요. 그런 소리 말아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든 엄니 병을 꼭 낫게 해드릴 거예요. 수율은 낮에는 죽어라 일하고 밤에는 어머니를 돌보며 틈나는 시간마다 마을의 선앙당으로 가 극진한 치성을 드리며 기도했지요. 신령님,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엄니 병환을 잡아주셔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어요. 새벽이 넘어가는 시간까지 그렇게 눈물 어린 치성을 드린 수율은 온몸의 기운이 다하여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정성 어린 마음이 하늘까지 가 닿았던 것일까요? 그날 밤 꿈에서 신령이 나타나 수율에게 말했습니다. 아이야, 지성을 다하는 내 모습이 너무도 극진하여 내일 이렇게 너의 꿈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었느니라. 진정 이 어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마음이 있느냐? 신령을 마주한 수율은 놀랄 틈도 없이 즉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신령님.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방법만 있다면 부디 가르쳐 주셔요. 그러자 신령은 치렁치렁한 긴 수염을 쓰다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어요. 이윽고 신령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40리를 넘어가면 해주골이라는 작은 바닷마을이 나올 게다. 그곳에서 무면도라는 버려진 섬을 가는 배를 구할 수 있다면 섬에서 내 어미에게 필요한 신병초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야. 신병초는 유일하게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약초이니 그것만이 방법이겠구나. 잎사귀가 피처럼 붉은 약초를 찾으면 되느니라. 신병초라는 약초에 대해 설명해준 신령은 거짓말처럼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수율은 잠꼬대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해주골과 무면도, 그리고 신병초란 말이지. 수율은 꿈속에서 신령이 일러준 단어들을 되뇌이며 그렇게 결의를 다졌어요. 이웃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돌봐달라 신신당부하고 조금의 푼돈을 건넨 수율은 그 길로 진보다리를 꾸리고는 신령이 말한 해주골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기나긴 여정이었지만 어미를 구한다는 일념 하나로 수율은 이를 악물고 버텨내며 발길을 재촉했지요. 가진 고생 끝에 해주골까지 닿은 수율은 허기를 참으며 무면도로 향하는 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부디 부탁입니다. 무면도로 가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뭐?
무면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율의 말을 듣는 선주들마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어요. 예끼, 이 처자가 지금 누굴 황천으로 보내려고 작정이라도 한 겐가? 무면도라니, 제정신인가? 그곳은 저주를 받은 섬이란 말이여. 그곳에 발을 들였다가 물고기밥 신세가 된다는 소리는 이곳 사람이라면 모두가 들어본 말이여. 그러니 썩 돌아가. 제발, 제발 부탁드려요. 수율이 모랫바닥 위에서 무릎을 꿇으며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다들 무면도에 묻자만 나와도 치를 떨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무면도를 향하는 배를 구하던 수율은 배를 구하지 못했다는 불안함과 더불어 쌓여있던 피로가 한꺼번에 엄습해왔고 기진맥진하여 그만 정신을 잃은 채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수율이 정신을 차리자 어느 허름한 초가의 지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각은 이미 어둠이 천하를 잡아먹은 삼경에 가까운 때였지요. 정신이 드셨소? 행색을 보아하니 멀리서부터 오신 분 같으신데 어찌 그리 무모하단 말이오? 곡기를 끄는지 꽤나 되어 보입니다 그려.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니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안심하시오. 이곳은 내 집이오. 나는 어부 노릇을 하며 이 고을에 살고 있는 망건이라 하오. 처자는 이름이 어찌 되시오? 아, 저는 수율이라고 합니다. 헌데 제가 어찌 이곳에 있는 것인가요? 기억나지 않으시오? 부둣가에서 혼절하여 쓰러지셨잖소. 부둣가에서 무면도로 향하는 배를 구한다며 동네방네 떠들어대는 광증 걸린 처자가 있다는 소리에 가보니 바로 처자를 두고 하는 소리였지 뭡니까? 이 고을에서 광증은 전염이 된다는 풍문이 있기에 아무도 혼절한 처자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시다. 그리하여 내 우리 집으로 데려온 것이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인사는 나중으로 미루시고 일단 여기 요기 좀 하시오. 망건이라는 사내가 그릇에 미음으로 보이는 음식을 내밀자 수율은 살며시 눈치를 보며 그릇을 받아든 후 정신없이 음식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긴 여정을 소화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친 데다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기지 않았으니 혼절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면도는 대체 어찌하여 향하려는 거요? 이곳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나 본데 거기는 예로부터 저주받은 곳이라 하여 이곳 사람들은 그 근방 뱃길조차도 우회하는 곳이오. 내 선대의 선대 때 그곳을 향한 선원들 전원이 주장되어서는 그 주검조차 찾지 못하였다 들었소만.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돌볼 약초가 그곳에 자란다고 들었어요. 저는 반드시 그 약초가 필요해요. 약초? 약초라. 그곳에 그런 약초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인데 하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이니 풍문이 돌만한 일조차 없겠지만 말이여? 망건의 대답에 수율의 얼굴에는 금세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망건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요. 내 본시 작은 고깃배를 하나 끌고 있으니 그것이라도 괜찮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태워주겠소. 어차피 나 같은 잡어부는 이 동네 대선주들이랑 경쟁해서 콩고물이라도 남겨 먹으려면 남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뱃길만 다녀서는 안 되는 법이기도 하고 뭐 또 그리고 망건은 말을 하다 말고 수율을 위아래로 은근히 훑어보던 시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알아차린 수율이 몸을 움츠리자 퍼뜩 정신을 차린 망건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정든 어머니를 위한 약초를 찾으러 간다는데 그 사정을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어 그러하오? 참말이신가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뱃삭이라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열심히 일해서 꼭 드릴게요. 부디 무면도에 데려만 가주셔요. 뱃삭? 가만 보자. 뱃삭이라. 그녀의 말에 망건은 턱을 쓸며 생각에 잠겼고 수율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지만
지금 그런 자잘한 문제를 걱정할 처지가 아니었기에 그저 무면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고무되어 망건을 향해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일찌감치 망건과 수율은 부두로 나섰습니다. 해무가 뿌옇게 끼어있기는 하였으나 망건은 별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고기잡이배에 수율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돛을 올리고 노를 저어 망건이 항해를 시작했고 수율은 잔뜩 긴장된 얼굴로 생전 처음 나서보는 바닷길을 바라보며 의지를 다졌지요. 망건과 수율은 주거니 받거니 하며 자잘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한참을 노를 젓다 보니 어느새 저 멀찍이에서 푸른 섬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혹시 저곳인가요? 수율이 손으로 섬을 가리키며 아이처럼 들떠 물었으나 어쩐 일인지 망건은 섬이 나타난 것에 매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 섬이 어찌 이 항로에? 어찌 그러시나요? 무언가 잘못되기라도. 아니요. 이거 참으로 희한하구만. 분명 마을 어른들의 말로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뱃길이라 그리들 몸을 사렸는데 지독한 해류나 쇠파는커녕 너무도 손쉽게 도착하여 내 잠깐 놀란 것뿐이오. 아, 그러하군요. 아무튼 정말 이 섬까지 당도하게 되었다니 꿈만 같아요. 기뻐하는 수율과는 달리 뭔가 석연찮은 표정으로 뭉개던 망건은 이내 노를 젓던 팔에 더욱 힘을 주어 섬을 향하여 접선을 시도하였습니다. 무면도의 백사장까지 배가 들어섰음에도 주변은 특별할 것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곳은 내 생전 처음으로 와보는 곳이오만 그저 보통의 무인도로만 보이는군. 우선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해 두어야겠소이다. 망건이 고깃배에서 밧줄을 꺼내 배를 정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수율은 배에서 내려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가 피처럼 붉은 약초를 구하라 하셨지? 수율이 꿈속 신령님이 해준 말을 되뇌이고 있을 때 망건이 배를 정박하다 말고 자신이 들어왔던 바다를 무심코 돌아보았지요. 분명 한참 전 섬으로 들어올 때는 그리도 청명하고 맑기만 하던 바닷길이 어느덧 자욱한 해무가 깔려 결코 섬을 찾을 수 없을 지경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요사스러운 곳이로군. 원래는 이곳에 당도할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지만 아무튼 뜻밖의 육지를 밟은 데다가 당연히 사람 하나 없는 무인도이겠으니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 되었지 뭔가. 망건은 고개를 돌려 백사장과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는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에 정신이 팔린 수율의 뒷모습을 훑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그녀에게 다가섰지요. 그럼 어서 약초를. 수율이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려 손을 얹은 채 몸을 돌려 망건을 바라보며 외치려는데 그의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친절하던 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고 흡사 자신을 마치 먹잇감 바라보듯 노리는 짐승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찌 이러셔요. 수율이 잔뜩 긴장한 채 몸을 움츠리며 뒷걸음질 치자 망건이 키득키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참으로 순진도 하시군. 대관절 처음 만난 사내를 어찌 믿고 바닷길에 덥석 동행을 한단 말이오? 게다가 자진하여 무인도로 들어선다니 이거야 완전 날 잡아 잡수하는 꼴 아니냐 이 말씀이지. 애초에 섬까지 들어올 마음이 전혀 아니었기에 그냥 배 위에서 해치울까 싶었지만 어쩐 일인지 해류를 타고 배가 얘까지 당도하였으니 나도 대개 목숨을 구해준 값에다가 얘까지 실어 나른 값을 얹어 받아내셔야 하겠구먼. 말을 마친 망건이 눈을 빛내며 건개처럼 수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놀란 수율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으나 무면도는 알려진 대로 무인도였기에 수율의 비명은 그저 허공의 맴돌 뿐이었습니다. 망건은 수율의 머리채를 잡아 백사장에 쓰러뜨렸고 그 위로 올라타며 그녀의 옷구름을 거칠게 잡아채 뜯어내려 하였지요. 아니 됩니다. 이러지 마셔요.
수율이 완강히 저항하자 망건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수율은 자신의 손에 큼지막한 조개 껍데기가 잡히는 것이 느껴졌고 그것을 즉시 휘둘러 망건의 얼굴을 공격하였지요. 조개 껍데기에 얼굴을 가격당한 망건은 얼굴을 부여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통증을 느낀 그가 뒤로 발라당 자빠져 버렸고 수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옷을 여밀 새도 없이 일어나 백사장 반대편의 숲을 쪽으로 내달렸지요. 이런 밀어먹을 년! 거기 서지 못해! 수율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지만 조개 껍데기에 한쪽 눈을 다친 탓에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젠장! 그는 손으로 한쪽 얼굴을 감싸진 채 비틀거렸으나 수율은 이미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 섬 안쪽의 숲으로 들어가 버린 지 오래였지요. 그래! 어디 혼자 이 황량한 무인도에서 잘 살아남아 보시지! 각! 페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부상까지 당하자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망건은 수율이 사라진 숲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자신이 타고 온 배를 정비해 파도 위에 띄웠습니다. 그는 수율에게 안갚음을 하고자 무면도에 버려둔 채 혼자 돌아갈 심산이었지요. 이윽고 망건이 올라탄 고깃배는 파도를 타며 점점 더 섬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한참이 지나자 그의 배는 안개 저 너머 속으로 사라져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벽 봉우리에 연결되어 있는 숲으로 도망쳐 그 속에 숨어 망건을 지켜보던 수율은 그제야 안심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곧이어 이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되었음과 절망적인 현실에 눈을 뜨자 그녀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요. 수율은 한참이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목이 쉴 정도로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린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훔쳤지요. 여기서 이렇게 포기하면 홀로 남아 자신의 생환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포기하고 있을 여유가 없구나. 돌아가는 방법일랑 일단은 제쳐두고 어차피 무면도에 발을 들인 이상 신령님께서 말씀하신 신병초부터 열심히 찾아보자. 수율은 엉망이 되어버린 자신의 옷매무새를 고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나 결심을 다졌습니다. 빨갛게 상기된 눈에서는 다시금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한편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온 망건은 자욱한 해무의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평생을 다녔던 익숙한 바닷길임에도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었지요. 도무지 겉틀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안개, 그리고 사라져버린 방향 감각. 망건은 얼굴에 상처를 어루만지며 욕지기를 뱉고는 투덜거렸습니다. 허! 나 원참 밀어먹을!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그는 그제야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무리 방향을 파악하려 애를 쓰고 고개를 들어 하늘에 수놓인 별의 위치를 계산하여 바닷길을 알아보려 했지만 자욱한 해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망건과 그의 배를 감싸며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망건은 결국 제 고을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저주에 사로잡힌 듯 그렇게 영원히 해무 속의 바다 위를 표류할 뿐이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와 그의 배가 제 고을의 부둣가로 도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한참 동안이나 섬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신병초를 찾아다녔던 수율. 허나 신병초는 귀한 약초답게 좀처럼 그녀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질 터인데 큰일이네. 어두워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텐데.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려왔고 한참이나 섬을 헤매느라 갈증이 깊어 그녀의 몸은 상당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긴장한 몸으로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닌 수율의 몸은 만신창이었지요. 당장 포기하고 싶었던 참이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수율은 파도를 따라 떠밀려온 해조류라도 주워볼 요량으로
백사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모래를 허공에 흩뿌리는 듯한 묘한 소음이 들려왔지요. 설마 그자가 돌아온 건? 수율이 놀라 주변을 경계하며 둘러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망건이나 그의 배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율이 귀를 쫑긋 세워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가자 아! 세상에나! 백사장 한쪽에 자리 잡은 커다란 바위 뒤편에서 폐그물에 온몸이 엉켜 옴짝달싹 하지 못한 채 버둥대는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를 발견하였지 뭐겠어요. 어머, 세상에나 가엾게도 그물에 몸이 끼어 일이 되었구나. 수율이 거북에게 다가가자 거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수율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율은 주변을 둘러보다 쇠파에 휩쓸려 날카롭게 쪼개진 조개 껍데기를 하나 주워들고는 거북의 몸을 휘감고 있는 폐그물의 매듭들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기 시작했지요. 수율의 가녀린 손으로 튼튼한 그물이 제대로 잘리리 만무하였으나 거북을 가엾게 여긴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 어둠이 내려앉고서야 그녀는 겨우 그물을 걷어내 거북을 꺼낼 수가 있었지요. 수율의 손은 쓸리고 까져 엉망이 되었으나 그녀는 거북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거북아, 정말 다행이야. 나는 비록 이제는 틀려버린 것 같지만 너는 저 드넓은 바다로 나가 너희 남은 수명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렴. 수율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거북은 눈을 꿈뻑거리며 가만히 수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거북이 천천히 자신의 발을 놀려 바다 쪽으로 향했고 그렇게 수율을 백사장에 남겨둔 채 엉금엉금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지요. 거북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수율은 이내 안도의 한숨과 동시에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꼭 엄니의 병환을 낫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 노력을 했는데도 엄니 곁을 지키지도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구나. 죄송해요, 엄니. 그렇지만 이젠 지쳤어. 수율은 천천히 감기는 눈꺼풀을 막을 여력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절하듯 백사장의 몸을 뉘어 그렇게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털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수율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힘겹게 눈을 뜬 수율의 눈앞에 어제의 그 커다란 거북이 열심히 흙을 끼얹으며 마치 수율을 잠에서 깨우려는 듯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설마 네가 나를 깨운 거니? 수율이 기운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거북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발로 저 멀리 떨어진 바위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수율이 그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더니 세상에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바위 틈에 마치 피처럼 붉은 잎사귀가 바람의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었지요. 아니, 저것은 설마? 수율은 제 몸에 남아있던 기력을 쥐었자 자리에서 일어났고 비척거리며 바위 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바위 틈에 가까이 다가가자 과연 그것은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한눈에 신병초로 보일 만큼 특이한 형상을 하고 있는 약초였답니다. 조심스럽게 신병초를 캔에 품에 안은 수율은 뜰 듯이 기뻤습니다. 거북아, 고마워. 네가 이렇게 보은을 해주다니 참으로 신통한 녀석이로구나. 신병초를 발견한 수율이 방방 뛰며 기쁜 마음에 소리를 쳤지만 이내 현실을 자각하고는 추억 기운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거북아, 신병초를 이리 손에 넣었음에도 나는 이 섬을 벗어날 수가 없단다. 나는 헤엄을 칠 줄도 모르는 데다 설령 내가 헤엄을 치는 법을 안다 한들 이 드넓은 바다를 건너갈 힘도 남아있지 않은 걸. 글썽이는 눈물을 꾸역꾸역 삼키며 수율이 가냘프게 중얼거렸지요. 그런데 기이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북은 몸을 뒤로 돌리며 자신의 앞발을 흔들어대 마치 제 등에 올라타라는 듯 등갑을 들썩이는 것이었어요. 엥? 정말이니? 수율은 자신에게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녀는 속는 셈치고 거북의 등갑 위로 사뿐히 올라탔지요. 그러자 거북은 천천히 몸을 움직여 바다를 향해 들어갔고 이내 부드럽게 헤엄치며 바다 위를 가로지르기 시작했답니다. 바다는 마치 거북에게 천천히 길을 밝히기라도 하는 듯 해물을 거두고 쾌적한 날씨를 선사하는 것이었어요. 수율은 마치 뗏목을 탄 것처럼 편안하게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거북의 등을 붙잡고서 한참을 항해한 끝에 그녀는 자신이 무면도를 향해 출발했던 부둣가 근처에 외딴 백사장으로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북아, 참으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단다. 네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어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구나. 거북은 그녀의 인사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입을 벌려 백사장이에 무언가를 뱉어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롱한 빛을 뿜는 큼지막한 크기의 진주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이것도 나에게 주는 거니? 수율이 놀라 묻자 거북이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지요. 거북은 자신을 구해줘 오히려 감사하다는 듯 수율을 빤히 바라보며 우두커니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몸을 돌려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수율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바다로 돌아가는 거북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거북을 구해준 보은으로 신병초와 귀한 진주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수율. 그녀는 신병초로 정성스레 탕약을 지어 사흘 동안 조금씩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나흘째가 되던 날 수율의 어머니는 거짓말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수율과 자초지종을 모두 알게 된 그녀의 어머니는 서로를 얼싸안고 눈물을 터뜨리며 선앙당 쪽을 향해 연신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부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병석에서 일어난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갖은 고생을 하며 우여곡절 끝에 자신이 소망하던 것을 이루게 된 수율은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 보기 위해 곰곰이 생각하다 거북에게 받은 진주를 장터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주를 판 돈만으로는 당장 밭일에 써먹을 수 있는 훈련된 송아지나 소를 사기엔 부족한 금액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데다 그 행실이 천방지축이라 싸게 내어놓은 송아지 한 마리를 겨우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송아지라고는 하나 지금껏 빠듯하고 쪼들리는 생활로 끼니나 때우며 연명하던 수율의 인생에서 생전 처음으로 가져보는 소이자 재산이었어요. 수율은 감개무량하여 뜰 듯이 기뻤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우리 집에서 한 식구로 살자꾸나. 앞으로 잘 부탁할게. 수율은 송아지의 등을 차분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지요. 어머니도 병석에서 일어났겠다. 이제부터 먹고 살 길은 집 근처 산비탈을 개간하여 밭대기를 늘려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소는 감히 꿈도 못 꿀 형편이던 시절에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으나 지금의 수율에게는 막연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이 송아지가 쟁기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키워 어엿한 소로 길들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목표가 생긴 수율은 송아지를 키우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추수하고 난 남의 콩밭에 쪼르르 가서 열심히 나다를 줍고 산에 가서 치 뿌리며 맛 뿌리며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리 캐다가 쇠죽솥에 넣었지요. 제 끼니는 굶어도 송아지 여물을 거르는 법은 없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자라나렴.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자 보배란다. 수율의 정성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그렇게 송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엉덩짝이 떡하니 벌어지고 그 머리 꼭대기엔 근사한 뿔이 삐죽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제법 소의 태가 날 만큼 성장했으니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길을 들일 참이었습니다. 소를 다뤄본 동네 어른들의 이런저런 조언을 받아 냇가의 모래밭으로 소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놈의 소가 도통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는 앞발을 모래밭에 단단히 파묻어 버티고 뒷발로는 수유를 향해 모래를 끼얹는 것이었어요. 에텟텟, 아잇, 예, 이게 뭐 하는 거니? 그간 꼬박꼬박 주는 여물만 받아먹으며 제멋대로 뛰어놀던 송아지가 하루아침에 제대로 밭일을 할 턱이 없었습니다. 밭일은커녕 산비탈로 향하는 근처에나 갈 수 있으면 다행인 판국이었지요. 지나가며 그 꼬락서니를 본 동네 어르신들은 회초리로 등짝을 때리며 이랴이랴 소리치라 조언하였지만 수율은 금이야 오기야 소중하게 키운 소를 차마 때릴 수가 없었지요. 그 모습을 구경하던 어르신들이 답답하다며 혀를 차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씨름하고 있자니 수율과는 4살 터울의 사내 홍식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녀석의 콧뚜레를 잡아 방향을 잡아줄 터이니 수율이 네가 다시 한번 소를 모는 연습을 해봐. 홍식 오라버니 참으로 고마워요. 그리하여 심기일전한 수율이 다시금 소의 등을 어루만지며 이랴 이랴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목이 쉬도록 이랴 이랴를 반복하던 수율은 소를 때려가며 가르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앞에서 콧뚜레를 잡아주는 오라버니에게 대고 이랴 이랴라고 소리치는 것은 어쩐지 큰 신뢰 같아? 오라버니, 우로 옮겨주셔요. 오라버니, 멈춰주세요. 오라버니, 이번에는 자로 가주셔요. 라는 식으로 말을 건네며 가까스로 소의 방향을 잡고 있었지요. 이렇게 보름쯤 홍식의 도움을 받아 연습을 하자 소가 제법 길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냇가의 모래밭에서 홍식이 콧뚜레를 잡고 수율은 이랴 이랴를 외치며 진로대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저쪽으로 돌아볼게요. 오라버니, 이제 서야겠어요. 오라버니, 이젠 좌로 크게 돌아볼 거예요. 이렇듯 홍식의 가벼운 길잡이를 받아 무리 없이 방향을 옮겨가며 소를 몰 수 있게 되자 마침내 수율은 산비탈을 개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냇가 모래밭에서 연습할 때는 그렇게도 말을 잘 듣던 녀석이 산비탈 밭으로 당도하여 일을 시작하려니 또다시 우이독경이었지요. 이랴, 누렁아, 왜 또 이러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산골짜기 떠나갈 듯 애원해 보아도 이놈의 소는 다리에서 뿌리가 내려 땅에 박혔는지 꼼짝을 할 생각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지 보러 온 홍식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소의 엉덩이를 밀며 목이 쉬어라 이랴이랴를 외쳐보았으나 이 쇠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을 실갱이하던 홍식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씩씩대며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홍식이 마을로 내려가 버린 이후 수율은 밭대기 옆바위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던 중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요. 그 길로 벌떡 일어난 수율이 소의 콧뚜레를 붙잡고는 오라버니? 어서 앞으로 가실까요? 라고 중얼거렸더니 세상에 그렇게 버티고 섰던 소가 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라버니, 왼쪽으로 도셔요. 그 말을 들은 소는 부드럽게 왼쪽으로 돌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되었어요. 서셔요. 소는 그 자리에서 뚝하니 멈춰 능청스럽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제야 수율은 모래밭에서 홍식과 함께 연습하며 홍식에게 외쳤던 오라버니라는 소리에 훈련이 된 탓에 그 말에만 반응하는 이 소의 목덜미를 안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훌쩍 흘렀습니다. 어느 날씨 좋던 봄날이었어요. 오라버니,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라버니, 이제 그 자리에 서셔요. 돌밭에서 이러한 생뚱맞은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아차린 박영감이 수율에게 다가와 빈정대며 물었지요. 아니 수유라, 세상천지 이것이 무슨 경우냐? 어찌 이 소를 보고 오라버니라 부르는 게야? 네가 저 황소의 동생이라도 되느냐?
박영감의 놀림에 기분이 확 나빠진 수율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보란듯이 오라버니라는 말을 빼고 소를 몰아보았지만 소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라 부를 때만 발을 떼는 것이었지요. 어이구 수유라, 오라버니와 오순도순 열심히 일하거라. 껄껄 웃으며 지나간 박영감은 그 길로 동네방네 이 사실을 소문내버렸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수율이네 산비탈 밭되기엔 구경꾼들이 몰려와 배꼽을 잡고 뒤집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이 소리를 지르며 오라버니 소야, 동생 말을 좀 들어주거라 등의 농을 던지자 바치를 하던 수율은 창피에 볼을 부풀렸습니다. 구경꾼들이 돌아갈 때까지 우두커니 서 기다렸지만 그들은 항시 몰려와 수율과 소를 놀려대었지요. 그런 날들이 반복되자 창피함과 속상함에 단단히 화가 난 수율은 집안에 틀어박혀버렸고 이를 보다 못한 수율의 어미가 소를 몰고 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법 몸집을 불려 키워놓았으니 이 소를 팔아 다른 소로 바꿀 심산이었어요. 허나 소문이 크게 돌았는지 오라버니 소리를 들어야 밭을 가는 소에게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었지요.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친 김에 수율의 어미는 소를 끌고 도축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소가 도축장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버티고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어미가 끌고 나간 소를 쫓아 물어물어 도축장까지 뛰어온 수율이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엄니, 아니 돼요. 그리하시면 아니 돼요. 아무리 속을 썩이기로서니 이렇게 듬직하게 키워놓은 식구를 이제와 도축장으로 보내다니요. 수율은 소의 목을 얼싸안고 울면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소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수율의 안내를 따라 뚜벅뚜벅 집을 향해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퉁퉁 부은 눈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수율은 이상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도축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곳에 흐르는 개천에는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그곳에서 마주친 덩치 큰 황소를 보자마자 수율이네 어린 황소가 다짜고짜 들이받아 개천으로 떨어뜨리지 뭔가요 정말. 그리고는 마치 승리를 만끽하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며 콧김을 뿜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수율과 그녀의 어미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 일이 있고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수율은 개가 나던 돌밭에 매년 콩을 심었고 누렁이, 여물을 쑤던 쇠죽솥에는 콩이 그득하게 들어갔습니다. 3년 사이 수율네 누렁이는 그 덩치가 산만큼 오람해졌지요. 소싸움 대회가 열리는 곳이라면 이골 저골 따지지 않고 돌아다니며 참가해온 누렁이는 이 바닥에서 소문난 장사였습니다. 이때까지의 전적이 무려 14전 14승이었어요. 대회가 열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수율이네 오라버니 황소는 틀림없이 우승을 독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싸움장에서는 특이한 외침이 들려오곤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오라버니, 옆구리를 파고 드셔요. 오라버니, 좋아요. 계속 밀어붙이셔요. 오라버니, 지금이에요. 뒤집으셔요. 라며 장외에서 누렁이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치는 수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소싸움 대회장의 관객들 입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답니다. 그러거나 말았거나 수율은 누렁이를 향해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소리를 쳤고 그렇게 누렁이는 또 한 번의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장합니다. 잘하셨어요. 이후로도 수율내 누렁이는 파죽지세를 이어갔습니다. 단호 대회에서는 금송아지를 타왔고 7월 7석 대회에서는 부상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덥석 받아왔어요. 뿐만인가요? 추석 대회에서는 무려 금 10돈이 부상으로 주어졌지요. 수율은 제 오라버니 누렁이와 함께 소싸움 대회를 쓸고 다니며 그야말로 살림살이가 풍족해져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제 고을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수율과 수율의 소를 보고 비웃거나
놀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후로도 수율은 오라버니 누렁이를 극진히 보살피며 어미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